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대한 공습에도 나섰습니다.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전방위로 공격하면서 이란의 대응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러 차례 폭발로 붉은 불기둥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집중 공습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폭격에 나섰습니다. 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장거리 공격하기 위해 전폭기와 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공군 항공기 수십 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27일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תקיפה במרחק של 2,000 קילומטר בחודדה ובסביבתה, וההישגים כמו שהם משתקפים לנו הם מאוד מרשימים. והמשמעות היא ברורה, מי שמנסה לתקוף אותנו או לפגוע באזרחי ישראל י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이스라엘군은 27일 공습으로 나스랄라와 함께 최소 20명의 헤즈볼라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지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의 헤즈볼라 거점 다이야에 또 표적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과의 3변전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후인 이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And we must not allow Israel to create another Gaza in Lebanon. This will not come from Hezbollah's hands alone. 다만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아직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동에 미군을 추가 배치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이미 중동에 주둔시키고 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헤즈볼라 수장이 살해된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중동에서 방어 태세를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팻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응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강습단을 중동 지역에 계속 주둔시키고 와스프 상륙준비단과 해병 원정대도 인접 지역에서 계속 작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고공전투기와 공격편대로 상륙태세를 보완하면서 앞으로 며칠간 방어를 위한 항공지원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치 규모와 범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대리 세력이 미국 국민과 이익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to be prepared for some sort of response.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ready, and we are. We believe we have the force capability we need in the region. There's a contingency of additional forces in the region right now to help us with any possible contingencies that might come up. 커비 보좌관은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이란과 전면전을 벌여서는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경로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서 전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델라웨어 도버 공군기지에서 워싱턴 DC로 향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같은 날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을 공습해 수십 명이 숨진 뒤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규칙과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더기로 내면서 대선 불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단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한 대선 규칙 관련 소송이 90여 건에 달한다며 이미 2020년 대선 이전에 제기된 소송 건수의 3배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송 규모와 시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소송 제기 이면에 더 큰 목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법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국정농단에 빗대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은 야당의 이런 스토킹에 가까운 공세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중심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전망되는 명품 가방 사건을 겨냥해 권력기관들이 김 여사 면죄부 발급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꼰대에 이어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국정농단에까지 빗댔습니다. 특검법 거부는 통제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행위입니다. 거부권 치트키도 이제 한계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의원이 수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주말이라도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 국민의힘은 여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까지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가 번번이 실패에 그쳤던 건 의혹의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쳐졌습니다. 정치 공세를 위해 꾸며진 루머였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소명된 사안들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무조건 방어막을 치기보다 특검 자체의 부당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여당은 이탈표는 없을 거로 자신하고 있지만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고 당내 계파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도 꼽히는 김 여사 논란은 여권의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인데 늦어도 11월 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 씨가 이 대표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1월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 역시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결심 공판이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결심과 함께 보석 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담당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까지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이 회장도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의 결심 공판도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어서 오후 3시 반에는 박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재난관리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세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7살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고 훈육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런 사례들을 모은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화내면서 아이의 뺨을 때린 건 아동학대로 판단이 됐고요. 또 길에서 발버둥 치던 아이의 등을 때린 건 훈육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이번 지침서는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영역을 나눠서 상황별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도 설명이 돼 있는데요. 한 교사가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하지 못하자 너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해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훈육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 기준이 부족했던 상황에 나온 이번 지침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얼마 전에 5쌍둥이가 태어나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죠. 이 아이들은 모두 1k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오둥이처럼 미숙아로 태어나는데 보살필 예산은 한 해에 5억 원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지만 미숙아의 출산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미숙아 비중은 9.74%에 달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이 늘어난 영향이겠죠. 의학기술 발전 덕에 미숙아의 생존율은 다행히 8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병원의 문을 나서면 국가 지원은 사실상 끊어집니다.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입원 중 진료비 지원에만 집중돼 있어서입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이 운영 중인데요. 하지만 단 6개의 지역에 그치고 한 해 예산이 5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하죠. 신문은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한 의대 교수의 인터뷰도 담았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플라스틱이 과연 우리의 기대처럼 재활용되고 있을까요? 꼬박꼬박 분리배출을 했는데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실제로는 고작 16.4%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는 왼쪽의 큰 사진은 서울의 한 자원회수센터입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56.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까지 재활용으로 받기 때문인데요. 유럽 기준으로 바꿔서 적용하면 16%대로 뚝 떨어집니다. 환경오염과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규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열분해 기술 등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처럼 반복해서 만들 수가 있고 소각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겉으로만 친환경인 그린워싱, 녹색 분칠이란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해물과 온실가스 방출은 눈 감고 녹색 분칠로 플라스틱 생산을 계속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플라스틱 감축 논의를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 비유를 했습니다. 물 받치는 용기 바꾼다고 해서 물이 넘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결국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화장품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행 가서 급할 때 화장품 사는 곳을 넘어서 편의점 주요 고객층인 잘파 세대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매장 입구에 아예 패션 뷰티 카테고리를 전면 배치한 편의점도 등장했습니다. 키워드는 10,000원 미만의 초가성비, 초저가 소용량 화장품입니다.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들의 700원 마스크팩, 5,000원짜리 크림, 3,000원짜리 기초 화장품 등이죠. 편의점 매출 증가율은 등락은 하고 있지만 꾸준히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초저가 소용량 화장품을 내세우는 이유는 주력 소비층이 10대, 20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화장품 구매 고객 4명 가운데 3명은 10대와 20대였습니다. 또 초저가 화장품 시장을 개척한 다이소의 성공을 벤치마킹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접근성을 경쟁력으로 해서 편의점이 잘파 세대의 새로운 화장품 구매 채널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또 편의점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된 만큼 외국인들의 수요를 잡을 거란 기대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를 둔 우리의 토종개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토종개들이 국제품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이 지역 관광과 문화,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 품종이 있는데요. 올해에만 우리의 오수개, 삽살개, 통산개 등이 등재됐습니다. 기존의 진돗개 등에 더해서 총 7개 품종, 9개통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자체들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남 진도의 진돗개 페스티벌이 유명하죠. 진도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매년 진도를 찾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삽살개가 활약 중인데요. 각종 체험과 함께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 안성에는 통산개를 테마로 한 마을과 로컬 브랜드 매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종개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문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담았습니다. 9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좌회전하던 모닝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돼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중국집 주방과 야산까지 곳곳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모닝 한 대가 가야 할 차로에서 벗어나는 듯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그리고선 중앙선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모닝을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튕겨나간 모닝은 옆으로 쓰러지더니 아예 거꾸로 뒤집혀버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모닝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을 충돌한 겁니다. 전복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전복된 차량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보라서 그러신 거지. 초보라서 뒤에 이렇게 초보 운전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맹렬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 손님 등 3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 1층인데 그 3층 건물이 다 타가지고 그 연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산 위쪽에서 새하얀 연기가 한가득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전북 남원시 200면 시루봉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을 투입해 2시간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사가 급해 접근이 힘든 시루봉 8부 능선, 해발 416m 지점에서 불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반등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오늘은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합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서 들여온 배추가 오늘 경기도 이천에 있는 비축기지에서 공개됩니다. 외식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인데 고공행진 중인 배춧값 안정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만납니다.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풀기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도 진행되는데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 변수로 꼽히는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와 함께 은행권 사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외국 관광객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을 위한 QR 메뉴판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나 정량 표시제 등 추진하기로 했던 다른 개선책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보여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15,000원짜리 모듬전이지만 나온 전의 개수는 불과 10개 남짓.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15,000원이지? 아, 그럼요. 뭐 이유가 있겠지. 9달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 우선 지자체 주도로 대부분 노점에 QR 메뉴판이 생긴 게 눈에 띕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식 사진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고르자 계산할 총액까지 표시됩니다.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도 되고 사진으로 음식도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 걱정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for a tourist is important because it's pretty clear what you are eating and what you are paying. There is the price. No, I think that they were pretty much the same, no, from the picture.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를 안 받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 아, 계좌 이체만 돼요? 수수료 때문에요? 기기 사용이 미숙하시다 뭐 이런 거.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가게 5곳 가운데 3곳이 카드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정량 표시제도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음식 중량과 가격을 써둔 가게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상인회는 카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단말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이번 달 초부터 대부분 노점에 카드 단말기가 도입되기 시작해 나이가 있는 상인 상당수가 아직 사용이 미숙하단 겁니다. 또 정량 표시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라며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량제를 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낼 적에 우리가 못 내겠어요. 족발은 이미 하나 딱 형성이 나왔는데 이게 뭐 중량이 됐든 정량이 됐든 얼마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 한류 먹거리 명소로 꼽히는 광장시장. 달라지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와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며 연체되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등은 제한됩니다. 배추 한 통에 한 5, 6천 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세일을 했는데도 뭐 8천 원이 넘잖아요. 이 한 통에.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사실 그래도 우리 뭐 소비자들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는데요. 배추값이 워낙 이제 많이 오르고 있고 포장김치 역시도 또 많이 비싸져가지고 이 김치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주 정도 뒤면 좀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뭡니까? 지금 통계청 자료 보면은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0원 정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10일 정도 되면은 가을 배추가 출하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런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배추 공급량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기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산 배추 16톤을 또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니까 이제 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가격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산 배추 수입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재배량이 확보가 돼야지 배추값 잡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가을 배추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남 지역은 여름 폭우의 어떤 피해가 또 심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가을 네. 배추 재배에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까? 가을 배추 이제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면 2,800만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생산량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폭우 때문에 이제 전남 지역에 배추밭 유실 면적인 30헥타르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실 면적 자체로는 전체 크기에 비해서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이상 고온 때문에 이제 생육이 부진한 게 이제 걱정인 걸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추정으로 보면은 배추 생육장의 발생률이 폭염으로 한 5%, 그다음에 폭우로 한 10% 정도 유실이 돼가지고 전체 한 5%에서 7%가량 이번 기후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요 작물 관리에 이제 힘쓸 예정이고 정부가 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생산지 다변화 등 다양한 이제 노력을 기울일 거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배추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작물, 농산물들 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후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잖아요. 혹시 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네, 정부에서 지금 준비 중인 이제 방안으로는 이제 그 해발 고도나 지형 등을 고려해가지고 기후에 맞는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농업 전략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특정 작물이 자라기 적합한 지역을 새로 발굴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약간 분산시키는 네. 이런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게 내재성 저항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더 이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중요한 꼭지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해외 농업 개발 부분도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 적합한 농지를 확보해가지고 물량이 부족할 때 국내에 이제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고 또 시행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당장 이 배추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중국 배추를 들여오고 있는데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중국산 배추 16톤을 당장 들여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중국산 배추 나오면은 김치에 대한 이제 위생 문제, 품질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알몬 김치 이런 논란도 확산된 적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우려를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수입되는 배추는 신선한 상태로 들여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형 식자재 업체나 김치 제조 업체에 공급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이런 형태는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그 위생 문제에서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불리는데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배민이 입점 업체들, 가맹점주들에게 대해서 다른 배달 앱과 이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이제 강요했다 이런 의혹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달앱을 이제 선택하고 또 앱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게 이래서 이제 수익을 좀 높이자고 하는데. 이게 다른 배달업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배민 앱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배민이 결과적으로 뭐 수수료나 다른 이제 배달료 등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피해가 이러한 이제 수수료나 이런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점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했다. 이제 이런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뭐 이른바 이제 최해 대우라고 불릴 텐데 맞습니다. 네. 최해 대우가 뭐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아닙니까? 네, 최해 대우 조항이 뭐냐면 이제 배민이 점주들에게 요구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배민하고 동일하게 맞춰라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럼 배달앱 간의 가격 경쟁이 이제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공정위의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은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배달앱에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원래대로라면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은 점주가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이제 다른 배달업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최해 대우 조항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찾기가 어렵고 결국 점주나 소비자에게 이제 관련 부담이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이중 가격 부분이 특히 소비자들에게 이제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정감사에도 배달앱 경영자들이 이제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하고 지금 우한 형제들의 이제 한면식 부사장, 여기에 이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대표자들이 쭉 국감장에 불러 나올 이제 전망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배민 클럽이라는 이제 배달의 민족의 배민 클럽이라는 이런 서비스, 이게 뭐냐면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주는 이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료나 수수료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가지고 가격에 이제 더 많이 그러니까 비싼 음식 가격을 받음으로써 실제 배달 앱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 내점하는 고객들하고 다른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 가격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다 가격 통제라는 측면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좀 이런 사항들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문가께서는? 이제 원래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많은 소비자나 사용자들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시장의 성장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매우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이제 제도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지만 개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말씀을 하셔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외식 물가 비싸고 또 살기가 팍팍한데 이런 이중 가격 꼼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중 가격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IT 기반의 플랫폼 경제는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국내에서만 너무 과도한 이제 정책, 이제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되면 또 관련 업계 성장에 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부의 노련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될수록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인데 연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걱정을 계속하는 고령층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밝혀진 것처럼 연금을 수령하는 이런 고령층의 51.2%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유를 보니까 주로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나타났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이제 조사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전체 고령층의 63%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이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연금제 수령하는 이제 그 액수 월평균 액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고령층이 받는 연금의 평균 월평균액이 82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노후 최소 생활비가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 최소 생활비가 개인 같은 경우는 월 124만 원이 평균 필요하고요. 부부는 월 198만 7천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금을 받는 노령층이라 하더라도 일을 해가지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된다. 이런 현상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사회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도 그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년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재고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정년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용 연장하거나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논의를 좀 더 속도를 내서 개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은 해외 증시 전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고용될 지표 중에 이제 고용 지표, 이게 이제 9월에 미국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 얼마큼 됐는지 하는 이제 고용 보고서인데요. 이게 굉장히 시장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 증시를 보면은 가장 주목받는 이제 주제가 미국의 고용 이 어느 정도 건전한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노동 시장이 얼마만큼 건재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이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9월 신규 고용이 약 14만 4천 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실업률이 4.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면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이제 분석이 되면 이런 기대가 높아지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다른 고용 지표들도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이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온 결과 사망자가 89명까지 늘어났다고 현지 시각 29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 최소 89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험사 등은 주말 동안 피해 추정치가 1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많게는 13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헐린으로 수도와 통신 시스템, 주요 교통 경로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현재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18.5도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더 낮아서 더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둔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은 안개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강원과 남부지방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안개가 다소 짙습니다. 출근길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현재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5도, 대전 15.7도, 울산은 1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쪽 지방과 영남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로 평년 수준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임시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아 하겠는데요. 따라서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22도, 모레 아침에는 1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되겠는데요. 태풍 끄라토는 주 중반쯤 타이완 동쪽 해상까지 북상해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를 향해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태풍의 결로가 무척 진로가 유통적이지만 주 후반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